미셀 푸코의 라디오 강연 원고, 유토피아적인 몸, 헤테로토피아 그리고 다니엘 드페르의 해제를 실은 책, 헤테로토피아의 일부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문학과지 성사에서 이상길이 번역했으며 원서 판본은 Le corps utopique, les hétérotopies 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없는 지역들, 연대기 없는 역사들이 있다. 이런저런 도시, 행성, 대륙, 우주. 어떤 지도 위에도 어떤 하늘 속에도 그 흔적을 복구하는 일이 불가능한 이유는 아직 단순히 그것들이 어떤 공간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도시, 이 대륙, 이 행성들은 흔히 말하듯 사람들 머릿속에서, 아니 그들 말의 틈에서, 그들 이야기의 밀도에서, 아니면 그들 꿈의 장소 없는 장소에서, 그들 가슴의 빈 곳에서 태어났으리라. 한마디로 감미로운 유토피아들. 한데 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소, 우리가 지도 위에 위치 지을 수 있는 장소를 가지는 유토피아들, 그리고 명확한 시간, 우리가 매일매일의 달력에 따라 고정시키고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유토피아들이 모든 사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인간 집단이든 그것이 점유하고 실제로 살고 일하는 공간 안에서 유토피아적인 장소들을 구획하고 그것이 바삐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 유크로니아적인 순간들을 구획한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우리는 순백의 중립적인 공간 안에서 살지 않는다. 우리는 백지장의 사각형 속에서 살고 죽고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둡고 밝은 면이 있고 제각기 높이가 다르며 계단처럼 올라가거나 내려오고 움푹 패고 불룩 튀어나온 구역과 단단하거나 또는 무르고 스며들기 쉬우며 구멍이 숭숭 난 지대가 있는 사각으로 경계가 지어지고 이리저리 잘려졌으며 얼룩덜룩한 공간 안에서 살고 죽고 사랑한다. 스쳐 지나가는 통로가 있고 거리가 있고 기차가 있고 지하철이 있다. 카페, 영화관, 해변, 호텔과 같이 잠시 멈춰 쉬는 열린 구역이 있고 휴식을 위한 닫힌 구역, 자기 집이라는 닫힌 구역도 있다. 그런데 서로 구별되는 이 온갖 장소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자기 이외의 모든 장소들에 맞서서 어떤 의미로는 그것들을 지우고 중화시키고 혹은 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장소들. 그것은 일종의 반공간. contre-espace. 이다. 이 반공간, 위치를 가지는 유토피아들. 아이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것은 당연히 정원의 깊숙한 곳이다. 그것은 당연히 다락방이고 더 그럴듯하게는 다락방 한가운데 세워진 인디언 텐트이며 아니면 목요일 오후 부모의 커다란 침대이다. 바로 이 커다란 침대에서 아이들은 태양을 발견한다. 거기서는 침대보 사이로 헤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커다란 침대는 하늘이기도 하다. 스프링 위에서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숲이다. 거기 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밤이다. 거기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유령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침내 쾌락이다. 부모가 돌아오면 혼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반공간은 아이들만의 발명품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결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른들이야말로 아이들을 만들어냈으며 그들에게 자기들만의 굉장한 비밀을 속삭여 주었다. 그러고 나서 어른들은 이 아이들이 아주 큰 소리로 자기들에게 그것에 대해 다시 말할 때 깜짝 놀란다. 어른의 사회는 아이들보다 훨씬 먼저 자기만의 반공간, 자리매겨진 유토피아, 모든 장소 바깥의 실제 장소들을 스스로 조직했다. 예를 들면 정원이 있고 묘지가 있고 감호소가 있고 사창가가 있고 감옥이 있고 클럽 매드의 휴양촌이 있고 그 밖에도 많다. 그러니 나는 우리가 사는 공간의 신화적이고 실제적인 이의제기를 수행하는 이 다른 공간들, 다른 장소들을 대상으로 삼게 될 하나의 과학, 나는 분명히 과학이라고 말한다. 을 꿈꾼다. 이러한 과학은 유토피아를 연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름은 정말로 어떤 장소도 갖지 않는 것을 위해서만 남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학은 절대적으로 다른 공간들, 헤테로토피아들을 연구할 것이다.
문제의 그 과학은 필연적으로 헤테로토폴로지라고 불릴 수 있고 불릴 것이며 이미 그렇게 불린다.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이 과학의 첫 기초를 놓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원리. 자체적인 헤테로토피아 또는 헤테로토피아들을 구성하지 않는 사회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모든 인간 집단에 변하지 않는 상수 같은 것이리다. 헤테로토피아는 사실 놀라우리만치 다양한 형식을 띨 수 있고 또 언제나 그래왔다. 지구상 어디에서나 또 세계사를 통틀어 보아도 어떤 형태의 헤테로토피아도 불변인 채로 남아 있었던 적은 없었다. 아마 우리는 사회를 이를테면 그것이 선호하는 혹은 그것이 구성하는 헤테로토피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소위 원시사회는 특권화되거나 신성시되거나 아니면 금지된 장소들을 우리 사회도 그렇듯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특권화된 또는 신성시된 장소들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 것이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집, 달거리에 들어간 여성들이 쓸 수 있는 특별한 집, 출산을 기다리는 여성들을 위한 오두막. 생물학적 과도기에 있는 개인들을 위한 이러한 헤테로토피아는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사라져버렸다. 19세기에는 소년들을 위한 기숙학교가 있었고 군 복무제도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런 역할을 담당했을 터이다. 즉, 남성 섹슈얼리티를 처음 드러내는 일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야만 했다. 그리고 나는 신혼여행이 처녀에게는 필경 일종의 헤테로토피아인 동시에 헤테로크로니아가 아니었을지 자문한다. 처녀가 처녀성을 잃는 사건은 그녀가 태어난 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어떤 곳도 아닌 곳에서 일어나야만 했다. 한데 이 생물학적 헤테로토피아, 위기의 헤테로토피아는 점점 사라지고 일탈의 헤테로토피아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가 자신의 가장자리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빈 광야에 평균 혹은 규범의 요구로부터 일탈된 행동을 하는 개인들에게 마련해놓은 장소들 말이다. 요양소, 정신병원, 그리고 물론 감옥이 거기에 속한다. 아마 이에 양로원을 더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처럼 바쁜 사회에서는 무의도 결국 일종의 일탈이기에 그렇다. 게다가 그것은 노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일탈이기도 하다. 정말이지, 은퇴 뒤 3주 안에 심근경색으로 죽을 만한 눈치가 없는 모든 사람들의 하는 일 없는 삶 자체가 지속적인 일탈인 것이다. 헤테로토폴로지, 과학의 두 번째 원리. 역사가 흐르면서 모든 사회는 그 성이 이전에 구축했던 헤테로토피아를 완전히 흡수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헤테로토피아를 조직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책을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